네, 이제 19강입니다. 19강은 조선의 경제와 사회 모습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상평통보네요. 상평통보 이렇게 읽는데요. 상평통보는 조선의 숙종 때 법화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그런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폐의 전국적 유통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조선의 경제와 사회 파트는 모두 전기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겨서 가능해지면 그게 딱 시험 문제예요. 경제와 사회는 바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토지 제도인데요. 크게 과전법과 밑에 쭉 보시면 직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전법과 직전법 해보세요. 과전법과 직전법을 비교하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과전법은 전직관료, 퇴직관료에게 다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땅을 주는 건 아니야. 농민이 그 농사를 짓는 땅에 관리들을 배정하는 거죠. 바로 수주권을 주는 건데요.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직 관료, 현직 관료에게 다 그런 권리를 주면 과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현직 관료에게만 그런 권리를 주면 직전법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사실은요, 과전법에서 세조 이후에 직전법으로 넘어갔는데요. 큰 구조는 이겁니다. 근데 물론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이긴 하지만 고려의 마지막 왕 때 과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세조라는 임금 때 직전법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명종 때 그 직전법이 폐지된 거예요. 과전법이든 직전법이든 뭔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과전법은 전직 관료, 현직 관료에게 다 주는 것이고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그 수주권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게 바로 명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주권 제도가 관리가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과전법과 직전법.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네요. 그죠? 근데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세조. 우리가 이제 세조 문제에서도 1등 답으로 직전법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직전법은 우리가 이렇게도 읽었어요. 현직전법, 현직전법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직전법을 시행하면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좀 막말인데 해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수탈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성종 때요, 직전법을 그대로 두긴 하지만은 직전법에서 뭔가 수주권 행사 방식을, 세금을 거둬가는 방식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직접 농민에게 가서 세금 내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사고가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정부가 받아서 관리에게 주겠다는, 정부가 받아서 관리에게 주겠다는 관수 관급제를 둔 게 바로 성종 때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알아두셔야 돼요.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거는 세조 때이고, 직전법이 폐지된 거는 명종 때이고, 그 사이에 관수관급제를 준 건 성종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전법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주권을 지급했다. 근데요, 관리들에게 수주권을 지급하는데 당시에 수주권이라는 게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근데 세금을 너무 멀리 있는 곡식을 받아가면, 말하자면 서울 지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전라도에 있는 그 곡식을 가져가라고 하면, 세금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과전법은요, 바로 이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는, 이게 특징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토지에, 그 토지에서 나는 곡식, 그 세금을 가져가라, 그렇게 한 거죠. 누구에게요? 관리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사실은 조선의 건국 세력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전법의 또 좋은 답 중에 하나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바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지금 과전법에서 주는 토지는 말 그대로 과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남자들이 받겠죠. 남자 관리가 과전을 받는데 만약에 과전을 받은 남편이 죽었어. 그럼 여자 혼자 남죠? 그럼 여자가 아내가 재혼을 하면은 뭐 그 더 이상의 혜택이 없지만 재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수신한다고 그래요. 수신하고 있다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과전을 아내에게 줘요. 그게 바로 수신전입니다. 똑같은 토지인데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 남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과전이 있는데요. 그 아빠도 죽고 엄마도 같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애들만 남죠. 그럼 애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휼양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 뜻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과전을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애들한테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신전이나 휼양전이란 말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야. 그거는 과전을 그런 식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세습을 하는 거예요. 결론, 수신전, 휼양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과전법 문제입니다. 밑에 보시면 직전법이 나오는데요.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죠. 현직전법 그랬어요. 그런데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두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수신전이나 휼양전이라는 그런 토지도 함께 폐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전의 다른 이름이 세습되는 다른 이름이 수신전이나 휼양전이기 때문에 과전법이 없어지면 수신전, 휼양전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성종 때 관수 관급제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관이 받아서 관이 준다 그런 뜻이에요. 현직 관리들이 너무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수탈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성종 때 뭔가 수권 행사 방식을 좀 바꾼 것이 바로 관수 관급제입니다. 이 모든 제도가 폐지되는 거 말하자면 수권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 언제라고요? 명종 때라고요. 밑에 보세요. 직제법은 명종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면요, 수권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관리들이 이젠 정말로 급여를 받아요. 녹봉을 받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을 녹봉제가 시행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금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금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세금을 부과할 때 풍년과 흉년을 고려하느냐 또는 풍흉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풍년과 흉년을 고려한다면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풍년 중에 풍년, 완전한 풍년 그러면 상상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상중년, 상하년 쭉쭉 내려가다가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가 그 각각의 연도를 풍년과 흉년이 일어난 거에 따라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뭔가 세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상상년일 때는 1결당 20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하년일 때는 4두만 받아요. 뭔가 풍경에 따라서 20두에서 4두까지 순차적인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실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세종이죠. 예. 세종 때 연분구등법이 있었어요. 연분구등법에 따라서 상상년의 경우 1결당 20두, 하하년의 경우 1결당 4두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이 올해는 뭐 풍년이다 흉년이다 누가 결정하죠? 근데 그 결정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풍년이다, 흉년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올해는 흉년이다, 흉년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보통은 하중년, 하하년 그 정도로 결정이 됐어요. 하중년에는 일렬당 6두를 받아요. 하하년, 아주 흉년 중의 흉년에는 일렬당 4두를 받아요. 4두를. 그렇게 받는 것이 관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일일당 4에서 6두만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영정법이라는 겁니다.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일일당 미국의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영정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일당 미국 4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4두라고 하나만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일당 4에서 6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맞아요. 4두도 맞고 4에서 6두도 맞고 다 영정법에 대한 맞는 말이에요. 여기 그림 하나 볼까요? 풍흉에 관계없이 일렬당 4두. 보세요. 여기는 4두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의 정자가 바로 고정한다 이거예요. 4두로 고정, 그게 바로 영정법이에요. 지금 크게 두 개 봤는데요. 보시면 세종 때의 연문구등법은 풍흉을 고려합니다. 근데 인조 때의 영정법은 풍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풍흉 고려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렇게 전세제도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바로 공납인데요. 공납 뭐예요? 특산물을 내는 제도를 우리가 공납이라고 합니다. 공납 또는 공물,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특산물 내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나아. 특산물은 고등어를 내고 나전칠기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아니 고등어를 공납으로 내야 되는 사람이 고등어가 안 잡히면 고등어를 사서 내야 된다니까. 전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바로 공납제도예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기를 임진왜란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힘드는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어 내지 마라, 그냥 쌀로 일률적으로 내라, 쌀로 받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선조 때. 그 아들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드디어 특산물을 현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곡 등으로, 쌀 등으로 내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동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동법은요 공납제도를 좀 개선한 것이긴 한데, 현품 대신 쌀이나 화폐나 옷감이나 뭐 이런 걸로 내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광해군 문제가 나왔는데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광해군 때는 대동법이 경기도에서만 실시되었어요. 사실은요 요렇게 좀 시행지역이 확대되었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에서만 실시한 건 광해군 때예요. 근데 인조 때 그 같은 중부 지역으로 강원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회종 때 충청도, 전라도까지 가요. 그리고 숙종 때 경상도, 황해도로 가요. 숙종, 정말로 경황이 없는 왕이죠? 그렇잖아요. 얘가 옳겠다, 얘가 옳겠다 이래가지고 환국을 조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숙종이잖아. 그죠? 근데 숙종 때 경상도, 황해도까지 가면, 거기까지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밑에 건데요. 보세요.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대잖아요. 이때 아주 이 지주들의 반발이 100년 동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공납이라는 건요 집집마다 내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호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면 일렬당 미국 12두 등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땅 가진 사람이 조세, 전세도 내는데 이 공납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공납이 만약에 마치 전세처럼 바뀌어서 그것도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계속 반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국지행이 100년이 걸린 거예요. 중간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요.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대동법의 원래 이름은 뭐였대요? 선해법. 그래서 이제 이 관청의 이름도 선해청이라고 그랬어요. 대동법은 무엇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방납의 폐단. 이 공납이 제대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걸 우리가 방납이라고 하는데요. 방납의 폐단, 공납의 폐단,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특산물을 징수하던 곡물 납부 방식, 집집마다 내는 그런 곡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배, 동전 등으로 바꾼 거. 그래서 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꾼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요거는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 일일당 미곡 12도 있죠. 뭔가 환산을 하는 거예요. 쌀로 환산해서 공납 대신 특산물 대신 쌀로 내는 그런 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궁궐로 옛날에는 고등어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쌀만 오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 오늘 고등어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럼 이제 고등어를 누군가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궁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용상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인이에요. 공인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어야 나오는 표현이에요. 공인. 예, 궁궐이 주문을 하면 공인이 가서 물건을 구해 가져와요. 민용 수공업자나 또는 뭐 생산지에서 구해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공인입니다. 또 밑에 균역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균역법. 이거 아까 했었는데 이거 영조라는 거 공부할 때 영조 대왕을 공부할 때 균역법 했었죠. 균역법. 어려우시면 군역법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군포 부담이 너무 많을 때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제도. 그게 바로 균역법이죠. 이게 바로 영조가 한 겁니다. 그죠? 그래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다고. 좋네요. 그죠? 좋아. 근데 문제가 있죠. 영조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뭔가 걷는 게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역법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재정 감소 보완책이에요. 그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균역법으로 뭔가 줄어들었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역법으로 군포가 두 필에 3필로 줄어든 대신 그 대신 뭐를 더 많이 받았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요거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별표. 균역법 시행으로 인해서 재정 감소 보완책이 5개가 생겼어요. 5개가 뭐라고요?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예요. 두 번째 있는 이 선무군간포는요. 그 좀 살만한 그 평민들에게 어이 선무군관 이렇게 불러줘요. 이게 뭔가 타이틀을 준 건데요. 그럼 이제 평민들이 나 선무군관 이러면서 좋아해요. 타이틀을 주면서 그 대신 뭔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군포를 받기도 하는 뭐 그런 제도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균역법으로 군포를 줄여주는 듯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받는 제도였어요. 이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균역법 실시로 인한 재정감소 보완책이 5가지입니다. 뭐예요?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예요. 이 5가지는 무엇에 대한 보완이에요? 어떤 제도에 대한 보완이에요? 균역법. 대동법이 아니라고요. 시험은 항상 대동법의 오답으로 이게 꼭 나와요. 알았죠? 이건 균역법과 관련된 거지 대동법과 관련된 게 아니다. 응? 꼭 알아두세요.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확실하게 조선 후기예요.
사실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양법은 그냥 남부 지방에서만 있었거든요. 이양법 뭐예요? 옮겨 심는 방법, 모내기법. 그게 바로 이양법인데 모판에서 작은 눈에서 심었던 싹이 났던 그 모를 큰 눈으로 옮겨 심는 그게 바로 모내기인데요. 이 모내기법 이양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건 조선 후기입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요. 꼭 알아두세요. 이양법이 전국 그러면 조선 후기고 이양법이 남부 그러면 조선 전기나 이전에 있는 고려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절감되었대요. 여러분 모내기 하는 거 보셨어요? 모내기 할 때 보면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줄을 하나 늘어뜨리고 그 줄에 맞춰서 모를 심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논에 가보면 모가 줄 맞춰서 서 있잖아요. 그 옆으로 잡초가 나게 되면 줄에 벗어난 거 저게 잡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모랑 잡초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대충 뿌리게 되면 잘 잡초를 제거하기 힘든데 이양법을 하게 되면 그 줄에서 어긋나 있는 그게 바로 잡초예요. 잡초 제거가 쉬워졌죠. 일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했다. 또 다른 말로 광작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땅이 있어도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뭔가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조선 후기에 쓰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꼭 기억하세요. 조선 후기에 드디어 감자, 고구마, 면화, 담배 여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거 4개만 좀 외우세요. 감자, 고구마, 면화, 담배 이런 것들을 심은 시기가 조선 후기인데 왜 심었느냐? 팔아 먹으려고, 수입을 챙기려고. 그럼 그 이전에 안 그랬냐?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작물을 심어도 먹기 위해서 심었어요. 근데 이거는 팔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팔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그런 걸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품 작물의 재배 이 표현은 조선 후기에만 쓰는 거예요. 또 사상이요. 사상은 이 공사할 때 그 사자인데요. 뭐 개인 상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뭐 돈 좀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차 독점점 도매상인인 도구로 성장했대요. 사실은요, 뭐 이 사상만 도구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공인도 도구로 성장하고 시장상인도 도구로 성장하고 여러 상인들이 도구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도구로 성장했다는 표현은 여러 사람에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넓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돈 좀 번 그런 상인들에겐 다 쓸 수 있는 말이 도구 성장입니다. 정주 때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군요. 그죠? 정주 때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보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보부상이에요. 보세요. 정말 등에다 뭐 지고 있네요. 그죠? 등찜장수, 보찜장수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장돌병이라고 부르는 이 보부상들은 돌아다녀요. 어디를 돌아다닐까요? 장시. 어디에 장이 서게 되면 거기에 가서 물건을 팔아요. 또 다른 데 장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팔아요. 여기 있는 물건을 다른 데 가서 팔기도 해요. 뭔가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하는 그런 상인이 바로 보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시란 말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시를 연결하는 보부상. 뭐라고요? 장시를 연결하는 보부상. 그래서 장시라는 단어로 보부상을 낼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부상은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하는 관허행상이래요. 이 장시도 중요한데요. 또 이렇게 끝났다? 관허행상. 뭐예요? 관허. 관이 허락한 행상이에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면허증이 있었어. 보부상은 아무나 못해요. 정부가 허락해야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갱신을 하려면 정부에 잘 보여야 되죠. 보부상은 항상 정부와 친한 조금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어용상인? 정부 편을 드는 그런 상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 18세기에는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삼면이 바다이고요 또 강도 많은데 그 강가 바닷가에 상업지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포구 상업지구라고 합니다. 이 포구 상업지구는요 거기에 배를 끌고 와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뭐 보부상 등 다른 내륙의 상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 포구 상업지구에서 여관하고 식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관업과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일을 그러니까 선상과 보상을 중개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관업 또 숙박업, 식당업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중개상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원래 객조의 여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개상 역할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객조의 여각이란 말은 결국 나중에는 중개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18세기에 조선 후기부터 아주 많이 활동을 했어요. 객조와 여각이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언제 쓴다고요? 조선 후기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역시나 조선 후기에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그 조선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상업을 싫어하던 조선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쌀 좀 사와. 무역 좀 해. 굶어 죽겠어.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상업을 경시하고 억제하던 그 조선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열어줘요. 무역해라 이러면서. 정부가 열어준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개시라고 그래. 개시. 10개 쳤어. 개시. 거기에 나중에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민간 상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그러면 그걸 후시라고 그래. 뒤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후시라고 그래. 개시와 후시는요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뭐 의주의 중간과 봉황의 책문 이런데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었대요. 심지어는요 이거 잘 보세요. 외관에서도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대요. 에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뭐 중국과의 개시후시든 또 일본과의 개시후시든 개시후시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로 푸세요. 중강, 책문, 동래, 내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개시후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개시후시 조선 후기 전문 용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당시에 그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그 무역 상인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의주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만상이라 그래요. 개성에서 있었던 사람은 송상이라 그래. 개성은 옛날에 송악 이렇게 불렀으니까 개성의 상인들은 송악, 송상 뭐 이해가 돼? 이게 뭐야 근데? 만상은 의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상인들인데요. 사실 의주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용만이라고 불렀어요. 용만의 상인이 바로 만상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내상이란 말인데요. 동네 저 부산 쪽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내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거 왜 이걸 얘기하느냐. 만상, 송상, 내상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만상, 송상, 내상 언제로 풀려고요? 조선 후기의 상인들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또 밑에 화폐 보겠습니다. 상평통보 아까 그림 봤죠? 상평통보 이거는 조선의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그런 화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선 후기죠. 상평통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선 후기로 푸시면 돼요. 근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상평통보 덕분에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거야. 돈이 좋아. 그래가지고 돈을 막 숨겨놔요. 그래 돈을 뭐 장판 밑에 넣어두거나 또는 장롱 뒤에 묻어두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중에 가보면 돈이 없어. 분명히 전국적인 유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가면 돈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돈을 다 감춰두고 있어서. 그런 걸 우리가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그래서 이 표현 있죠, 맨 끝에. 전황이라는 표현은요, 아예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분명히 전국적 유통이 되었는데도 시중에 돈이 없는 현상, 그게 바로 전황이에요. 질문, 전황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상평 통보가 나와야지 전황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조선 후기 용어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렇죠?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또 밑에 보시면 역시나 조선 후기에 수공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조선 후기에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선대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뭐예요? 선, 미리, 대, 준다, 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공업자에게 뭐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그 수공업자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원료를 못 사겠대. 그럴 때 그래서 주문한 사람이 먼저 자금과 원료를 주고 나서 이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인데요. 뭔가 이 자본가가 물주가 있는 이런 시대, 돈이 있으니까 자금과 원료를 먼저 주는 시대, 그래서 수공업자로 하여금 물건을 만들게 하는 시대, 그게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광업이 있는데요. 광업. 17세기에는요. 이제 드디어 민간이 광산을 채굴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냐? 아니었어요. 전기에는요. 국가가 국영으로 직영으로 했어요. 국가만 캘 수 있었어. 근데 조선 후기에 설점수세제라고 해서 민간의 채굴이 허용됩니다. 설점수세제, 진짜 어려운 말이다. 설점수세제, 뭔 뜻이냐면 점포를 설치하고 세금을 받는 제도, 이런 뜻이에요. 광산 앞에요, 점포, 말이 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피스, 사무실을 설치한 거예요. 광산에서 얼마나 은광, 금광이 나오는가 그걸 보고 나서 그 그람수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제도, 그게 바로 설점수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민간에게 채굴을 허용하지만 세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설점수세제입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 바로 조선 후기에는 여기 별표 덕대제 광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덕대가 누구냐면요. 광산 지역에서 한 20년, 30년 정말 뼈가 굵은 사람 있죠.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게 바로 덕대인데요. 정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광산 개발 전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광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덕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광산을 개발하고 수익이 생기면 그 자본가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이게 바로 덕대제 광업입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양법이 남부안이다. 전국, 그럼 조선 후기고요. 팔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상품 작물인데 이것도 후기고요. 그게 뭐든 상관없이 개시, 후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조선 후기예요. 만상, 송상, 내상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조선 후기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상평통보, 법화로 채택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전황이 생겼다. 이런 표현도 다 조선 후기에 쓰는 표현이에요. 선대제 수공업, 덕대제 광업, 이름이 비슷하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조선 후기 용어이고, 그리고 설점수세제, 민간의 채굴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받는 제도도 이때 생긴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 놓은 것들이 특별히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요걸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조선의 사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요, 네 신분이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있었는데 양반은 뭐 읽어보세요. 양반 얘기는 잘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인인데요. 사실은 뭐 우리 중세 사회에서도 고려 시대에도 중류층이라는 게 있었죠. 거의 비슷해요. 중류층과 중인은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서얼이에요. 바로 이 서얼이라는 사람이 중인의 조선의 중인은 포함되지만 고려의 중류층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중인은 역관, 의관 등의 기술관을 말해요. 역관이 뭐예요? 통역. 그리고 의관이 의사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설이 중앙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의 공무원? 그게 설인데요. 그런 사람들과 향리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사실 중인들은 먹고 살만 했어요. 네, 돈도 잘 벌었어. 그런데 양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천대라고 말하긴 그렇고 약간 낮게 취급받은 거예요. 돈도 있어. 근데 양반은 아니야. 낮게 취급받아. 그러니까 그냥 문학 활동을 한 거예요. 문학 활동. 바로 문학 창작 동아리가 시사입니다. 시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인들이 만든 그런 문학 창작 모임이 바로 시사예요. 결론. 시사가 나오면, 시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시대예요? 이것도 조선 후기로 푸셔야 돼요. 그렇죠? 네, 시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로 풀어야 된다. 약속. 그리고요, 향리도 결국 중인 중에 한 명인데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은 이 사람도 중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바로 서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조가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가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의 서울대를, 첩의 자식들을 기용을 했어요. 이미 했었죠? 정조가 규장각도 만들고 규장각 검사관도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을 등록했다고. 이게 서울 문제의 아주 중요한 탑 중에 하나예요. 서울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주전랑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소운동을 계속 벌였는데 그것을 정부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순헌철, 세종치 말기에는 결국 서울들이 문과응시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청운동이라고 합니다. 통청, 이게 뭐냐면 통은 간다, 청은 청요직, 그러니까 청요직 맑고 깨끗한 자리, 바로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의 삼사나 이주전랑이라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청요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요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를 통청운동이라고 하는데 서울들은 됐다고요. 근데 서울 이외의 다른 중인들은 통청운동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서울들은 됐습니다. 서울은 드디어 뭔가 사회에 차별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민인데요. 이 평민들을 상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진왜란 지나면서 납속책, 공명첩 이런 방법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민입니다. 납속 뭐예요? 납속. 이게 속이 좁쌀이라는 뜻인데 납속은 이게 상징적으로 돈을 내면 신분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평민들이 얼마나 또 양반이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납속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공명첩 이건요 이름이 비어있는 그런 임명장이에요. 정말로 백지수표 같은 걸 줘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 그러면 갑자기 벼슬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양반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신분 상승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납속과 공명첩은 신분 상승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선의 신분 상승 방법이에요. 고려 문제에서 만약에 납속과 공명첩이 나오면 틀리다고 해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조선이에요. 예.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신분을 어디로 정하기가 아주
모호한 사람들이 바로 화척, 제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민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양민으로 상인민으로 분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아주 애매하니까 세종대왕께서 백정이라고 말했어요. 백정. 백정이라는 게 뭐였죠? 백정은 고려시대에는 그냥 일반 농민들을 말하는 게 바로 백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화척, 제인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화척, 제인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라는 단어도 좀 무시하면서 이때부터 백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낮은 취급을 받게 됐어요. 결론,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다른 의미예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말하는 건데 조선의 백정은 화척제인과 같이 조금은 일반 농민보다는 조금 낮게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천민 중에 노비에 대한 관청의 이름인데요. 노비의 관청은 바로 이거네요. 장례원. 장례원.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은 장례원은 장예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장예원. 바로 이 레, 예, 요 두 번째 글자 있죠? 요게 바로 노예할 때 그 노예할 때 그 예자예요. 그러니까 장례원은 그 자체가 노비 관련된 관청이에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시기가 나오잖아요. 장례원은 사실은 뭐 세조 때 만들었거든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그런 관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교 후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관청이냐? 노비다. 이게 장례원은 노비 관청입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노비 중에는 공노비 중에 이렇게 납공노비로서 납공노비가 뭐예요? 공을 납부하네? 예, 노비로서 관청 밖에 거주하면서 소속 관청에 신공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뭔가 관청에 소속된 노비인데 오히려 관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관청 밖에서 살면서 오히려 자기 몸값을 내는 그 몸값이 바로 신공인데요. 그거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비 중에는 이렇게 개인 주인과 같이 살기도 하고 개인 주인 밖에 살기도 하고 관청과 같이 살기도 하고 관청 밖에 살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에는요. 일부 노비가 도망, 군공 등의 방법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 추세라고 하는데요. 노비를 쫓아가는 걸 추세라고 하는데 뭐 그게 있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순주 때는요. 그래서 많은 노비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데요. 순주 때 아예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아주 많은 노비가 이때 해방이 돼요. 보니까 6만 6천여 명이 해방이 됐대요. 공노비가요. 사실은요. 순조가 뭐 마음이 착해가지고 노비 해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노비를 해방한 이유는 경비 문제였어요. 관청에 공노비가 너무 많고 관청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공노비 보고 너희 나가라 이제부터 양인이다 이래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사실은 제일 당황스러운 건 공노비죠. 어제까지는 관청의 소속으로서 그래도 밥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양인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죠?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6만 6천 명의 공노비가 해방이 되었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공사노비 제도가 없어진 건 바로 갑오개혁 때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순조 때는 많은 공노비가 해방이 되었다 정도만 해야 돼. 아예 공사노비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갑오개혁으로 가는 거예요. 책 하나 보겠습니다. 구황차료인데요. 구황차료는 구황작물에 대한 책이 바로 구황차료인데 조선 중기 명종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도토리를 어떻게 주워서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산에서 도토리 주워가지고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바로 구황차료입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너무 특이한 게
딸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이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그냥 딸이 제사를 지내.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만들어서라도, 그게 바로 양자인데 아들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좀 다르죠? 그게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또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조선 후기에는 시골에 가면요, 양반들도 있어요. 근데 양반들 중에는 이제 거의 몰락해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양반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농민들 중에 아주 부자 농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골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양반들을 구양이라고 해요. 구양. 근데 진짜 양반은 아닌데 향촌에서의 세력을 떨치는 부자 농민들, 그런 사람들을 신양이라고 그래. 신양. 신양. 그래서 구양과 신양이 대립해요. 양반들은 뭐 찌그러진 갓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양반이야 뭐 이러고 하고 있고, 부자 농민들은 내가 실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가 시골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양과 신양이 싸우는 걸 바로 이렇게 향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조선 후기 전문 용어예요. 근데 향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뭐 그냥 이렇게 구양과 신양이 싸웠다 그래요. 구양과 신양이 싸웠다라는 말은 조선 후기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향이라는 표현이 조선 후기 분홍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향전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 다음 조선 시대에는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바로 17세기에 들어왔는데 천주교가 들어오자마자 상당한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 박해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개의 박해를 비교하는 건데요. 정조 때 큰 박해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해 박해입니다. 신해 박해? 신해 통공도 있잖아요. 신해 통공. 신해 통공은 경제부에서 배웠는데 같은 연도입니다. 신해 통공이 있던 1791년에 신해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왜 천주교 박해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윤지충.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신주를 없애버렸어. 신주 아세요? 제사 지낼 때 그 앞에다가 요즘에는 뭐 지방이라고 해서 조금 약식으로 이렇게 뭐 한문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거든요. 제사상 앞에 이렇게 한문을 써놓은 거. 그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조상 신이, 엄마 신이 와서 거기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지충이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난 천주 교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주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신의 박해가 있었던 게 바로 정주 때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천주교 박해는 바로 이겁니다. 신유 박해. 1801년인데요. 정주가 죽자마자 순조가 임금이 되자마자 바로 일어났던 게 바로 신유 박해인데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북경 주교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황사영도 그때 죽게 되는데요. 황사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박해는 신유 박해입니다. 또 이때 이승훈이 처형이 되고요. 사실 이승훈은 이 정조 때 처음 세례받은 사람인데 순조 때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알죠? 정약용. 정약용도 사실은 천주 교도였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를 가는 게 바로 이 신유 박해 때입니다. 큰 구조를 보셨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17세기에 조선의 사신들에 의해 서학이라는 서쪽에서 오는 학문으로 소개된 천주교. 천주교가 처음에는 학문으로 소개됐대요. 신앙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대요. 신앙으로 들어오면 너무 큰 탄압을 받게 되니까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조 때 바로 이 사람이죠. 윤지충.
윤지충 사건, 이 사람이 이제 진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결국 신해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순유 때 신유박해가 있었는데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은 그런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이때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황사영. 편지 쓰다가 걸렸어요. 어디다 편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베이징 주재 주교에게 보고하려다 발각된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지충이 나오면 정조의 신해박해로 푸시고 황사영이 나오면 순조의 신유박해로 푸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승훈이 처형이 되고 정약용과 정약전이 귀향을 갔대요. 정약전은 또 누구야? 정약용의 형이에요. 친형. 네 번째 형. 정약전. 근데 정약전은 어디로 유배를 갔냐면 당시에 신유박해 때 저 흑산도 쪽으로 가게 됐어요. 흑산도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흑산도 연근해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는 어종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어보예요. 자산어보. 이 자산어보의 이 자산이 이게 자산. 이게 흑산도에가 쓴 건데 흑산도라는 흑산이란 말이 너무 어감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을 좀 바꾼 게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헌종 때 또 다시 천주교박해가 있어서 뭐 기해박해라는 게 있기도 한데 이거는 뭐 시험에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신해박해와 신유박해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동학도 보겠습니다. 동학은요. 순헌철 세종측의 마지막 철종 때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창시자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천주교를 우리가 서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에 대응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이에요. 최재우의 다른 이름이 이겁니다. 뭐예요? 최복술. 최복술. 상당히 정감 있네요. 그죠? 네, 최복술. 네. 최재우가 나오든 최복술이 나오든 동학 문제가 될 거예요. 동학은요. 약간은 혼합적인 종교인데 보세요.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이렇게 합친 그런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또 동학의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시천주인데요. 시천주 뭐예요? 시, 모신다, 천주, 하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님을 모신다라는 시천주, 시천주가 교리다, 중요한 교리다. 이게 바로 동학이에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동학의 경전인데요. 동학의 경전 중에서 그 가사집이 있어요. 노래책. 그게 바로 용담유사입니다. 가사집, 용담유사. 이거 있죠? 근데 아예 순수 그 동학의 경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동경대전이라고 합니다. 동경대전.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다 동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1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줄에 보세요. 공납의 폐단. 공납의 폐단이라고 나오든 박납의 폐단이라고 나오든 대동법 문제죠. 대동법 문제예요. 이걸 시행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에요. 특산물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미포전으로 옷감, 쌀 뭐 이런 것들로 환산해서 받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광해군 때 강원도에서 시작이 될 때 강원도 쪽으로는 인조 때 갔죠.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이 법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지금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네요. 대동법이 충청도와 전라도에 시행됐던 때는 바로 효종 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옆에 그 임금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효종이에요. 효종. 대동법이 어느 왕 때 어느 지역까지 확대 시행됐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여러 지역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대동법인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동법 문제 답이 뭘까요? 4번. 고르면 안 돼요.
선무군간포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균역법. 늘 나오는 균역법의 재정감소 보완책이 바로 선무군간포 등인데 이거는 절대 고르면 안 돼요. 답은 5번이죠. 네,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대등법입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거 뭔 뜻이냐면 당시에 군포 부담이 너무 큰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호포론, 결포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조대왕께서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줄였는데 이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액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 바로 재정감소 보완책이에요. 균역법의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총 5가지가 있죠.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총 5개죠. 대책 중에 이 5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가 뭐 답으로 나오겠죠. 보니까 선으로 시작하는 게 2개나 있네, 그지? 선무군간포도 있고 선박세도 있고. 뭐가 답일까요? 쭉 보니까 이 5번이군요. 5개 중에 2개가 여기 나왔네요. 에이, 선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도 안 냈어, 그치? 선무군간포, 선박세가 있는데 2개 다 안 냈네, 그죠? 어장세, 염세 이게 바로 재정감소 보완책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또 아는 거래. 네. 책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후시, 개시후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여기 이제 시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만상송상 이게 어디에 있는 상인들이죠? 만상은 의주에 있는 상인이고 송상은 개성에 있는 상인인데 만상송상 이런 게 나와도 조선 후기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문제군요. 예. 쭉 보니까 옳지 않은 게 뭘까요? 전기수. 이거 알아야 돼요. 전기수는 이건 사실은 저 조선의 문화 부분까지 배워야지 되는데 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전기수. 전기수가 누구냐면 사람들이 책을 잘 못 읽으니까 문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대신 읽어주는 이야기꾼, 그게 바로 전기수예요.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시사가 뭡니까? 중인들이 만든 문학창작 동아리, 조선 후기 용어입니다. 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대등법이 실시되어야지 나오는 단어예요. 덕대, 이것도 조선 후기의 광업의 특징이죠.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병난도 어느 시대예요? 고려. 청해진이 나오면 통일신라로 푸시고 병난도가 나오면 고려로 푸세요. 예. 5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신양, 구양, 싸워, 그게 뭐예요? 향전이죠. 신양과 구양이 마차를 빚었대요. 향전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는 향전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신양과 구양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조선 후기 문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요 뻔해요. 조선 전기냐 후기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연포가 뭐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개항한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삼포 외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번 삼포 외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삼포가 폐쇄했거든요. 삼포 외란이 일어난 건 바로 중종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중기 이후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조선 전기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기억은 조선 전기예요. 니은번 시사 또 나왔네. 시사는 조선 후기에 중인들의 문학 창작 동아리 이름입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였고요. 디귿번 경시서 지중왕 때 동시전 통신라에 서시전과 남시전
고려의 문종 때 경시서. 그런데요, 시장감독관청의 이름이 조선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어요. 조선의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시서라는 이 이름은 이때만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려 문종 때부터 조선의 세조 때까지만 잠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고려 문제이거나 또는 조선 전기 문제예요. 상평통보 언제 법화로 채택이 됐습니까? 숙종, 조선 후기에 용어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선 후기 걸 찾아보니까 니은과 리을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